내란 수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어제 오후에 듣고 기분 좋게 하루 자고 웃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오전에 갑자기 서울의 소리를 압수수색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최재형 목사님 바로 건너편 오피스텔과 이곳을 압수수색할 때 제가 아직도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하겠다는 그런 변호사증을 제시하고 이 현장에 압수를 하고 있는 것을 들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 내란 수계를 이제 구속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곳을 방문해서 방송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1월 8일 재구속된 후 166일 만에 보석 신청 인용해서 다행이지만 저는 뭐 감옥생활, 슬기로운 감옥생활 잘 했습니다. 제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운동권에 저력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몸이 좀 잡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잘 견뎌냈고요. 근데 가장 죄송했던 것은 내가 1월 8일 날 구속이 됐으니까 네. 아직도 막 추운데 PCS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막 그런 모습, 저도 거기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구속되기 바로 전까지. 그럼요. 저랑 같이 있었죠. 네, 갔는데 들어와서 저렇게 춥게 밖에서 한남동에서 싸우고 계신데, 교도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따뜻하잖아요. 따뜻한 눈비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게 죄송했죠. 함께 싸울 수 없다는 게. 그러나 이 안에서라도 뭔가 도우자 그래서 계속 복중서신을 쓰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 슬로건이 굴복하지 않는다 송영길인데 법정이든 뭐 검찰이든 어디든 장소만 다를 뿐 나는 국민과 함께 싸운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구속된 날. 야, 입소 환영 뭐 프랑카드로나 붙이고 싶은데 제가 3층이고 윤석열이가 1층에 살았다니까요. 서울구치소에서요. 네. 입소 환영을 했는데 마주쳤던 적은 마주치지를 못해가지고 철저하게 동선 관리를 해서 마주치지 않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서울의 소리 출연한 날이 윤석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모레쯤이면 또 구속되는 거 봤는데 이번엔 프랭카드 거실 겁니까? 특별 방송으로도 해야죠. 이거 3월 8일 날 아마 세계 여성의 날 때인가? 그때 아마 풀려났죠. 네. 오메, 그때 얼마나 기분이 그냥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멧돼지 한 마리가 애써 키운 우리 농작물을 다 회짓고 다 망가뜨려서 우리가 포수를 고용해서 잡아주려 했더니 이 포수가 쓸데없는 데 쏘고 멧돼지를 잡지도 못해서 우리 농민들이 막대기 들고 나서서 애써 밤새 돼지몰이 해가지고 딱 우리에 잡아놨더니 그 주인이 몰래 열쇠를 끌어서 풀어준 것 같은. 그래서 그 멧돼지가 빠져나간 텅 빈 우리를 본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일 감옥생활 힘들 때가 윤석열 석방되고 난 이후에 나는 뭐야 이거 같이 윤석열이는 빠져나가고. 네. 그 서울 구치소에서 혹시 윤석열을 마주쳤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어요? 윤석열은 잘 들어왔다. 환영인사를. 잘 들어왔다. 절대 나가지 마라. 그렇죠. 네. 김민석 지금은 국무총리죠. 대선으로 한참 바쁠 때 송 대표님을 찾아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셨나요? 네, 우리 김민석 그때는 총리가 아니었죠. 네, 최고위원. 오신다고 제 아내한테 그래서 절대 오지 마라, 지금 대선이 바쁜데. 그래도 오시겠다 그래서 5월 21일 날 강덕구 의원님과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30분 특별 면회를 하면서 제가 본 TV 토론에 대한 평가, 후보님이 좀 이런 것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후로 이제 승리했을 때 이후에 국정 운영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됐잖아요.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나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두 가지 걱정으로 불만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당선돼서 죽겠다, 마음이 아프고,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걱정돼 죽겠다. 예, 추진력이 엄청나다.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 자기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중거를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을 그 악마화에 빠져가지고 이재명은 뿌리 독에 달린 괴물이 대통령 돼서 괴롭고, 두 번째로 그 괴물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괴롭고. 이런 상황이죠. 뭐 이재명 되면 공산화 된다, 뭐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된다, 별 악담을 다 터뜨렸는데 되자마자
윤석열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이 정상적인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윤석열이란 존재가 황당했는지가 다시 대비돼서 보여지고 그리고 정말 감동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 안 되는 게 아침에 드러나요. 윤석열 9시 전에 일어난 일이 없어요. 못 일어나. 뭐 부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24시간이 모자라다. 잠도 안 주무시나 봐. 30시간이면 좋겠다면서 뛰고. 아니 어떻게 계몽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계엄의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헌법에 전시 사변에 준하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 병력으로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사변이 발생했을 때 계엄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국회에 질서 유지를 하려고 보냈다고? 말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계엄을 안 됐으면은 조용한 국회에 지가 계엄을 발표해가지고 국민들이 걱정돼서 국회 오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계엄령을 했다고? 아니 초등학생의 논리도 안 맞잖아요. 이게 일의 원인과 결과가 반대되는 말을 가지고 떠들고 있는 이 전광훈 목사, 전한길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요. 도대체 이 언어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문장의 주어 수어를 아는 사람들이요. 시제를 아는 사람들이냐고. 뭔 질서를 유지해? 지가 위반해놓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고? 그것도 잠깐 투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황당한 인간들이고 계몽령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집권당이고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KBS부터 지 말 잘 듣는 수많은 관제 언론이 있는데 뭘 계몽을 하려고 총을 들고 군대를 보내요? 우리 국민들이 무슨 바나나 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이? 이것도 황당한 계몽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내란 행위를 했다.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선행 자백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옹호하는 윤곽근 석동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켜야 돼. 어떻게 당신들이 변호사를 해?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결단,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보수 세력도 공감하는 것이 이번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면 이 민주당의 역할이 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인 다수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정부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이 검찰 출신 봉욱이나 좀 유화적인 우리 정성호 법무장관 때문에 개혁이 좀 늦어질 거 아닌가. 이에 대해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헌법의 원리에 따라 명확히 설명했다고 보는데 국무위원들 때 그렇잖아요.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국민이 부여하는 건데 장관들은 국민이 부여한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간접적인 임명된 권력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대통령과 국회인 것입니다. 근데 국회가 뭔 법을 개정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떤 관행이었느냐. 검찰이 무슨 정당처럼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지 이게 집단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반발을 하고 언론도 그게 당연하다시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전도된 현상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로 잡아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국회가 개혁을 하면 입법 권력이 국회인데 국회가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법을 만들면 그걸 존중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지만 그걸 정당처럼 반발하고 누가 당신들한테 검사 사법고시 합격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기소권, 수사권을 누가 당신한테 하늘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뭐라고? 일반 네티즌도 찾아낼 수 있는 김건희의 차고 넘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무혐의로 처분한 사람들이 이런 놈들이 사법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냐고 이 사람들이. 아니 로스쿨 1학년 학생한테 물어봐도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나올 거를 뭘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권위로 기소권을 독점하고 영장 청구를 독점한다고 떠들고 있냐고. 이거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숙명여대 50페이지짜리 김건희 논문을 수사하는데 아니 4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숙명여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대학교 왜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학자적 양심이 있는 자들이냐고. 용기는 학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법고시 수석 합격한 원희룡 뭐냐고. 이게 김건희한테 끌려다니면서 저런 양평고속도로 눈이 돌아가지고 저런 헛소리 나오고 있는 게 왜 사법고시 수석을 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만들려고 우리가 애들을 공부를 시킨단 말입니까?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항공모함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 해배 분쟁이 발생하거나 중동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뭐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평택 이 험프리 미군 기지는 어마어마한 지정학적 이익을 주는 겁니다. 미군의 세계 전략에서. 이게 대한민국만 방위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이미 합의가 돼서 이 주한미군의 존재가 대만 해협 분쟁에도 파병될 수도 있고 중동에도 파병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주한미군이 꼭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략,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평택이라는 것은 바로
북경과의 거리에서 2시간 이내의 비행 거리에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수백 개, 700여 개의 미국의 해외 미군 기지 중에 가장 최대 규모로 정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평택 험프리 미군 기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군이 오히려 임대료를 내야 된다. 방위 분담을 떠들 때가 아니라. 네. 물론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직 야인이니까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가 일관되게 오히려 임대료를 요청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두 분이 뭐라 그랬냐.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도인가요? 미국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갈 테면 가라 그랬습니다. 갈 테면 가라.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협상 전략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미군 빼겠다. 철수했다고 벌벌 떨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협상이 되겠냐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주한미군이 주둔하기를 원하지만 굳이 가겠다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주국방할 수 있는 충분한 세계 우리가 5대 6대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